플라즈미드 복제를 할 때에도 오류가 생기면 DNA처럼 바로잡는 기전이 있긴 있으나 조금 약간 이 옵션이 좀 빠진, 원래 이 염색체 DNA에서 오류가 생겼을 때 그것을 고치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기능이 약간 살짝 떨어지는 그런 어쨌든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게. 그래서 플라즈미드 DNA도 만약에 복제 도중에 실수가 되면 곧바로 고쳐지는 기능들이 많이 즐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이 좀 어려웠다. 이게 뭐 그렇지. 이거 쉬운 그림은 뭐 그다지 아니니까 다시 물론 얼마든지 다시 설명해 드리죠. 그래서 이게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이게 이제 DNA이고 이쪽이 RNA인데 이 RNA의 길이를 가지고서 이 RNA가 지금 합성이 어디서 어디로 이루어지느냐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수평으로 있는 DNA가 이렇게 있을 때 RNA들이 이 구간에서 RNA들이 마구 만들어질 때 그 RNA들이 마치 화살살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됐으면 지금 이 RNA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 걸까요? 서울에서 강릉 아니면 강릉에서 서울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긴 RNA가 어느 방향에 있느냐를 먼저 찾는 거죠. 가장 긴 RNA는 먼저 일찍 와서 훨씬 더 오래 전사를 했으니까 이만큼 길어져. 이 RNA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오면 여기서 이 RNA 길이가 이만큼, 이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RNA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이 RNA가 만들어진 이 과정을 스냅샷으로 우리가 포착을 했다고 하면은 긴 쪽이 어디야? 라고 보면 그 긴 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 RNA가. 서에서 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반대로 만약에 이것이 이런 식으로 뻗어 있다면, 그러면 이제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착안해서, 여기가 DNA인데 RNA는 현재 두 개의 RNA가 보여주고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여기서 이 전사의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이게. 다시 말해서 만들어진 RNA는 이게 여기까지 다 오면 이 RNA 하나가 다 만들어졌겠지? 예? 그럼 이 RNA 방향은 이 어디가 5말단이고 어디가 3말단이니까 모든 헥사는 합성 시작이 그 헥산의 5말단으로부터 시작해서 3말단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기가 바로 5말단이고 이 RNA의 3말단은 여기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내려봐요. 그럼 이게 만약 DNA의 한 가닥으로 쳤을 때, 이 주형 DNA는 이쪽이 3말단이고, 이쪽이 5말단이 되겠죠. 그죠? 서로 역평행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RNA에 리보솜들이 붙어가지고서 할 때, 그 리보솜도 이 단백질을 뽑아낼 때 요만큼 뽑아낸 녀석, 이만큼 뽑아낸 녀석, 이렇게 길게 뽑아낸 녀석 보면 판단이 어느 리보솜이 요 RNA 요 사슬에서 어느 리보솜이 일바였는지 판단이 되는 거지. 누구? 얘가 제일 먼저 왔겠지. 얘가 제일 먼저 왔고 얘가 두 번째로 오고 얘가 세 번째로 왔으니까 길이가 얘네들이 만들어서 뽑아낸 국수 같은 이 단백질이 이만큼 길이가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죠? 그 얘기는 요 리보솜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얘기? 이 RNA에 5말단 아니면 3말단. 5말단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얘는 이만큼 3말단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만큼 긴 단백질을 뽑아낼 수 있었을 것이고 얘는 신참이네. 여기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요만큼만 뽑아낸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 단백질 합성의 방향까지도 여기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단백질 합성이 이 RNA의 5말단에서 시작해서 3말단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구나. 얘도. 많은 정보를 요거 그림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만약 내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단백질, 지금 이 리보솜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은 히스톤 단백질일 수 있다, 없다?
괜히 얘기했나? 얘기 안 하고 시험에 넣을 걸. 아니, 녹화를 꺼버리고 얘기할 걸. 자, 히스톤 단백질 리가 있다 없다? 어느 쪽? 있다, 손. 히스톤 단백질일 수도 있다, 손. 히스톤 단백질일 수는 절대 없다, 손. 뭐야 그럼? 절대 없다? 왜? 그냥 제대로 얘기했으면 내가 1점 줄라 그랬다. 근데 그냥 그건 못 준다네. 왜 절대 없을까? 맞아. 히스톤 단백질일 수는 절대 없어. 왜? 히스톤 단백질은 어디만 존재해? 아니, 염색체 안에, 혈관으로 들어가는 단백질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어떤 세포에만 존재해? 진핵세포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그림? 원핵세포에서만 볼 수 있는 그림. 왜? 리보솜이 이렇게 여기 달라붙을 수가 없어. 진핵세포에서는. 리보솜은 바깥에서 기다려야지. 핵 밖에서. 그러니까 전사와 RNA를 만드는 전사와 단백질을 만드는 이 번역이 동시에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 이런 무질서한 상황은 오로지 원핵세포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핵막이, 이 핵과 세포질을 구분을 하는 경계인 핵막이 원핵세포에서는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차단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RNA가 만들어지면 완전히 완성되기도 전에 이 리보솜들이 그냥 무슨 좀비처럼 달라붙어가지고서 시작을 한단 말이지. 이게 그냥 상상의 그림이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원핵세포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감당 어떻게 하려고 내가 여기다 이걸 이렇게 써놨지? 잘 지워지네?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일어나요? 진핵세포의 유전자 발현과 똑같이 방식으로 유전자 발현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첫 단계, 유전자 발현이라는 얘기는 RNA가 만들어지고 어떤 특별한 DNA 영역에 해당하는 RNA가 만들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RNA 중합효소에 의해서 RNA가 만들어지면 그 RNA가 이제 세균이니까 얘가 핵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RNA를 인식하고 리보솜들이 달라붙어서 거기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지면 그게 바로 이제 유전자 발현이 끝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만 보통 얘기합니다. 물론 당연히 만들어진 유전자는 끝까지 가서 끝장을 단백질로 이제 이것이 결과가 만들어져야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냥 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유전자 발현하면 그냥 RNA까지만 이렇게 해당합니다. 자, 하나의 세포 세균이 있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이 세균의 일생의 끝이라고 제가 단언을 했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지, 심정적으로. 왜 끝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얘 올드지. 둘 중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 하나는 올드고 하나는 뉴 이렇게 됩니까? 아니지. 이렇게 되면 둘 다 뭐예요? 둘 다 뉴잖아. DNA도 마찬가지예요. DNA 기존에 있는 DNA를 복제해서 이렇게 갈라지지만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사실은 둘 다 새롭게 만들어진 DNA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걔네들. 그러니까 얘의 삶은 더 이상 이 새로운 세포에서 얘의 삶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지. 얘는 끝. 세포 하나의 단계에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다세포 생물이니까
아니, 뭐 세포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세포 하나가 분열했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거야? 아니지, 우리는. 그 하나가 두 개로 분리를 하고 나서도 여기 붙어 있으니까 하나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아직 나는 살아있는 거지. 그게 바로 다세포 생물의 큰 장점이지. 그러나 이런 식으로 단세포로 나는 다세포 싫어. 나는 그냥 사람 모여있는다가 그냥 딱 질색이야. 존중해야지. 각 개인의 취향을. 이렇게 단세포로 사는 생명체들에게 있어서는 세포 분열 한 번 하면 그걸로 그 원래 기존 세포의 일생은 끝입니다. 핵이 없어도 염색체가 모이는 이유가 뭐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핵 안에들 이렇게 모아두는 것도 아닌데 이 원핵세포 같은 것들은 핵도 없는데 핵막도 없는데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다고? 그 중에 많은 경우가 그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도 붙는 단백질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단백질들이 예를 들어서 한쪽은 이쪽 잡고 저쪽은 야 어디 가지 마라 이렇게 두 개를 양다리 잡고 있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그들이 멀리 나가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쓰죠. 예를 들어서 손을 자주 씻어라. 그다음에 전공의들을 너무 고생시키지 말아라. 여러 가지 방법, 그 얘기는 뭐냐면 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슈퍼박테리아. 전혀 없어요.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 손 자주 씻고, 병원에 간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은 병원이라고 안심하고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겠지 하지 말고 정말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말고는 쓸 방법이 없어요. 그러고 말고 이걸 임상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연구 쪽을 하는 닥터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빨리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을 해내는 수밖에 없지. 원래는 한 20년 걸린다고 했는데 몰라 요즘은 많이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게 조금 더 짧아졌을 수는 있죠. 이거 역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좀 무섭죠 사실. 이렇다니까 항생제를 못 고친다니까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많은 상태를 해결할 방법 현재로서는 투트랙 새로운 항생제를 계속해서 개발하는 열심히 연구를 한다. 노력을 한다. 그 다음에 항생제를 가급적이면 남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사실 또 뭐 어느 정도는 줄여줄 수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위생에 엄청나게 조심을 한다. 그런 거. 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 일찍 자고 잠푹 자고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한다. 왜 하필 칼슘이 주요하게 사용되는 건가? 이것을 사실은 열심히 일생 동안 여기서 꽂혀갖고 연구를 한다면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거 하면 이제 어쩌면 노벨상을 탈 수 있을지도 모르고. 몰라. 왜 하필이면 칼슘일까? 칼슘이 다른 이온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다른 마그네슘이나 철, 그다음에 망간, 아연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지만 칼슘이 훨씬 가장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칼슘을 인식하고 칼슘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단백질들이 워낙 많아.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냐라는 것을 정막하려면 연구를 해야 돼. 나도 모르고 그것은 챗GPT한테 물어봐도 그냥 헛소리만 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재에서 모르니까. 고세균이 일으킨 질병이 좀 드물겠죠. 왜 없을까? 왜냐하면 질병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상황이야. 고세균은 우리와 부딪힐 일이 없었잖아. 자기들끼리 이상한 데서 살던 애들이니까 고세균이 갑자기 어디선가 공기를 타고 날아와서 우리 몸을 감염시킨다는 얘기는 사실 좀 힘들지.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고 오히려 또 정반대로 역으로 반전을 일으켜서 전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세균이기 때문에 어쩌다 어떤 특정한 고세균이 들어오면 훨씬 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데들리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고세균이 특이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또는 또 다른 무슨 동물을 이렇게 괴롭히는 질병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어디 갔어요? 얘만 알고 있어야 되잖아.
두 개밖에 없어. 그새 내가 이걸 지웠구나. 자, 그래서 이 내재성 단백질 측정은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라고 하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그러니까 이 알파 나선인데 얘네들이 소수성 부위가 있어가지고서 요걸 가지고서 세포막의 소수성 부위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 거지. 얘네들은. 그러니까 원래 이런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 같은 것들은 노출이 될 수가 없는, 원래 수용액 상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졌을 때 노출이 되면 얘네들이 엉망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빨리 이걸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어쨌든 이 아까 얘기한 그 내재성 막 단백질들은 전부 한결같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즘은 이제 2차 구조 같은 정도는 단백질의 2차 구조 같은 정도는 컴퓨터로 그냥 밀도 아니게 정확하게 집어내거든. 어떤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쫙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 나선, 막관통 알파 나선 하고 집어낸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단백질을 할 때 이 단백질은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가 7개를 가지고 있네요. 그런 단백질들이 많아요.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7개를 가지고 있어갖고 튼튼하게 얘네들이, 하나의 알파 나선이 막관통 알파 나선은 이 막의 앵커를 할 수 있게 하는 구실을 하는데, 이게 7개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7개가 다다다닥 가서 못 하나 박는 것보다 7개 박는 게 훨씬 튼튼하듯이. 그래서 많은 단백질들이, 많은 막단백질들이 17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단백질들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주변부, 아까 얘기한 주변부 단백질은 그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서 비빌 수밖에 없는 거, 지가 직접 쑥 들어가서 막에 박힐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얘는. 주변부 단백질들은.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그 다음에 세제를 통해서도 얘네들은 아주 약한 세제로 쑥쑥 씻어내면 그냥 씻겨 내려가는데 비해서 중간 고사에서 한번 냈듯이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은 엄청난 강한 세제를 쳐서 이걸 다 녹여야 얘네들이 분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처음으로 얘네들이 수용액에 노출이 될 거 아니야. 자기의 막관통 이 소수성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구조가 엉망이 돼서 침전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꽤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걸 전부 다 맞았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급 실망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맞았지? 했더니 요거를 챗 GPT한테 내가 그대로 물어봤더니 정답을 딱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내가 못 살겠다 라고 했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당 단백질 역시 주변부 단백질은 없는 거야. 아까 얘기한 그런 올리고당이 없어. 왜? 주변부 단백질은 태생이 다르다니까, 시작할 때. 그래서 그 태생을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외포작용, 아까 얘기한 내재 단백질들은 외포작용을 통해서 수송이 된 겁니다. 외포작용에 개입을 하는 요 등장인물들 4가지. 조면소포체, 골지체, 리소솜과 세포막. 얘네들 또 한 패널을 몰아넣고 수송소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패널로 옮겨버렸네. 그러나 이들은 전부 동일하게, 이들이 전부 다 같이 이 외포작용에 다 참여하는 어떤 구성 요인들입니다. 다만 수송소낭은 막 움직이는, 여기서 장소 A에서 B로 물질을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vehicle 같은, 운반 수단 같은 것이고, 나머지들은 붙박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하나의 장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2개를 서로 패널을 바꾼 것이죠. 전반적인 그림을 이거는 이제 일반 생물학 시간 교과서에 이 외포작용을 설명하는 하나의 피겨로서 나와 있는 것으로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시작점은 이겁니다. 조면소포체로부터 시작했는데, 조면소포체 이름이 왜 조면소포체냐 하면은, 전자현미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뭐가 울퉁불퉁 따닥따닥 깨알 같은 것들이 그 막에, 조면소포체라고 하는 그 세포 소기관의 표면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닥 붙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전부 다 리보솜들이었다니. 리보솜은 원래 전부 이렇게 세포막에 어떤 특별한 어떤 세포 소기관에 막 위에 붙어 있는 것인가? 아니거든. 원래 리보솜은 원래 영혼이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거든. 막 둥실둥실 떠다니는 세포질에. 근데 얘네들은 뭔데 어떤 특정한 판을 하나 깔아준 조면소포체라고 하는 판 위에 전부 다다다다다다 붙어 있을까? 거기 있죠. 이유가 있어. 얘네들이 소포체 막 표면에 붙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유전자 때문인데, 뭐 굳이 그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혹시 궁금해 할까봐 얘가 혹시 재수없게 어떤 이렇게 돌아다니는 리보솜이 있다가 재수없게 뭐 낚시를 한다고 칩시다. 물고기 하나를 물었는데, 그러니까 리보솜의 입장에서는 메신저 RNA 하나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고 시작을 이제 요걸로 읽기 시작하면 이제 단백질 합성이 시작되는 건데 재수없게 여기로 끌려와야만 되는 RNA를 물은 거야. 아이씨, 재수없 붙었네. 절로 가야 되겠네. 해서 저 표면으로 조면소포체 표면으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오게 돼서 여기서 딱 부착을 해서 거기서 일을 시작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유를 말하자면. 어쨌든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 조면소포체 표면에는 리보솜들이 엄청 붙어 있다. 그래서 이름이 조면이다. 조면. rough. 오케이? 그러면 그게 그것의 중요성은 뭐냐면 얘네들이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리보솜의 이 기능은 뭐예요? 단백질 합성이잖아. 단백질 합성을 하면 어떻게 돼? 단백질 합성을 하면 이 단백질들을 이제 어느 장소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럴 때 얘네들이 바로 가까운, 바로 여기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니까 만들어낸 단백질들이 이 안쪽으로 막 우겨 넣어지게 되는 거야. 조면소포체 내부로.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간단하게 이것을 정리하는 그림이에요, 이거. 야, 리보솜에서 이제 단백질을 막 뽑아내잖아요? 거의 끝나기도 전에 이 구멍을 통해서 얘 단백질들이 이 조면소포체 안에 막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내부 공간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꼼짝없이 동굴 안에 갇히게 된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 안쪽에. 이 첫 번째 단계. 그럼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2번과 3번에. 일단 접혀. 이렇게 딱 보면 얘네들이 잘 접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저절로 접히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이 안쪽의 환경은 조금 바깥쪽과 다르기 때문에 저절로 접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저절로 안 접힐 땐 누가 필요해? 단백질이 제대로 혼자 스스로 접지 못할 땐 누가 와서 도와줘요? 벌써 까먹었어? 셰퍼론이 필요하지, 셰퍼론. 단백질. 그래, 많이 있어, 얘네들이. 도와줘, 이렇게. 그래, 여기서 단백질 접는 게 매우 중요해. 단백질이 제대로 접히지 않으면 얘네들은 이 밖으로 못 나가. 여기서 생을 마감해야 돼. 첫 번째, 단백질 접힘이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두 번째는 뭐? 이 그림상으로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 그림. 뭐가 새로 생겼지? 여기에는 없었던 뭔가 새로 생겼잖아. 당이 여기서 부착이 됩니다. 표면에다 잘 접었어? 잘 접었네. 보기 좋네. 됐다. 당 붙여. 이렇게. 여기서 당을 붙이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백질 잘 접은 다음에 두 번째 당을 잘 이렇게 붙여. 이 당은 일종의 기초 화장 정도의 수준의 당 부착이에요. 여기다가 훨씬 더 세컨더리, 훨씬 더 겹으로 당을 또 나중에 가서 두 번째에 가서 훨씬 더 심오하게 현란하게 붙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당 부착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얘는 졸업 못하고 여기서 나중에 한 몇 번 기회를 주다가 계속 낙제를 하면 너는 안 되겠다. 퇴학. 어떤 식으로? 분해. 여기서 완전히 믹서로 갈아가지고 분해를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누구에게 벌어진 일이야? 그게 바로 옛날에 기억나요? F50 군지먼지에 있었잖아. F50 델타 F50 군지먼지 하는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낭포성 섬유증. 그 단백질이 이 안을 빠져나가지 못한 거예요. 잘못 접혀가지고 안 접혀.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접혀야, 그리고 당을 완전히 붙여야 이제 너는
여기 밖으로 다음 단계로 보내줄 준비가 됐다 해서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요거 수송소낭. 이 수송소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형태가 바로 수송소낭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수송소낭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까? 수송소낭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면 이 조면소포체의 한 부분을 꼬집어서 딱 띄어내는 게 바로 수송소낭인 거지. 그래서 이 안에 딱 꼬집어서 띄어냈을 때 이게 들어있어야지. 밖으로 밖으로 이제 수송을 해야 될 물질. 어떤 이제 수송 물질이라고 보통 카고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게 들어있어야지. 그럼 이제 이렇게 된 상태로 소낭의 형태로 얘들을 꼬집어내면 두 번째, 얘를 어디다 보내? 두 번째 데스티네이션이 바로 골지체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골지체와 조면소포체는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으나 골지는 이런 식으로 마치 팬케이크를 여러 개 겹겹이 쌓아놓은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거 역시 막으로 둘러싸여진 하나의 어떤 장소입니다. 조면소포체와 비슷한 거예요, 그냥. 이 둘 사이를 물질을 이동시키는 수단으로서 수송소낭이라는 수단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의 한 수인 이유는 수송소낭이라는 것은 막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거지. 막과 막 사이를 막으로 이루어진 물질로 던져버리면 얘는 이 안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냈어. 그럼 이쪽에서 받아들이는 쪽에서 얘를 검사를 해서 뭘 다시 또 받아들이고 이걸 하는데 복잡할 거 아니야. 이것은 막끼리 서로 똑같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도킹이 아주 스무드해져. 그냥 퓨전이 되어버리는 거지. 도킹이 되어버리면 이게 스스럼 없이 얘네들이 원래 있는 이 받아들이는 막의 일부분이 되어버리면서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이 안으로 쏟아져 버리게 되겠지. 이렇게 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제 이 수송소낭이라는 그런 물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게 참 현명한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골지로 보내진 물질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골지의 역할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골지는 마치 우편물들을 전부 받아가지고서 어떤 장소로 보내야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우편 집중국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지고서 얘는 저쪽으로 보내야 돼. 얘는 저쪽으로 보내야 돼. 이런 분류가 가능한 이 골지 안에서. 뭐지? 얘는 무슨 신기한 능력을 가졌길래 여가 오만 거 떼만 거 모든 다른 물질들이 조면 소포체에서 넘어오면 얘는 어디로 보내고 얘는 어디로 보내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지 얘가? 우편물을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우체국에서 뭘 가지고서 분류를 합니까? 응? 우편물 하면 우리가 봉투에다 뭐 써? 주소를 할 때 훨씬 간단하게 뭘 써요? 어떤 번호를 쓰지? 우편 번호를 쓰잖아. 우편 번호. 우편 번호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zip code라고 얘기를 해. 그지? 그래서 골지에서 영어 원서에서 뭐라고 이걸 표현하냐면 여기 왜 이렇게 더워 근데? 찜통이네? 나쁜 자식들. 이 단백질의 zip 코드를 읽을 줄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백질마다 이런 특별한 zip 코드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아미노산 서열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골지 안에서 이것들을 분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얘는 이런 zip 코드를 가지고 있네. 그럼 얘는 세포 막으로 보내야 되겠다. 얘는 리소솜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걸 분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류 및 수송이 기능이고 그 분류에는 세포 막으로 보내야 되는 물질도 있고 막에 걸쳐지지 않고 아예 세포 밖으로 쫓아버려야 되는 물질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물질들은 리소솜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야 되는 물질이 있고 또 심지어는 되돌려 보내야 되는 물질도 있어요. 뭐야 얘는? 하다 보니까 같이 끌려온 거야.
수성 소랑에 같이 하고 원래 조면 소포체 안에 있었어야 되는 단백질인데 그냥 하다 보니까 같이 끌려왔어 이제. 나 돌아가야 되는데요 하면 이 골지가 알아가지고서 너 여기 왜 왔어? 하고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다시는 오지 마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능은 이제 아까 조면소포체에서 당을 붙이는 걸 제가 뭐라고 비유했죠? 일종의 기초 화장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다가 훨씬 더 복잡한 당의 형태를 현란하게 붙여놓습니다. 얘네들이 아까 얘기한 그 여러 가지 층, 시야,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층의 팬케이크 같은 층들이 있었잖아. 한 층 한 층 올릴 때마다 이 당 부착하는 그 수준을 훨씬 더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제일 꼭대기 층에서 이제 밖으로 보내질 준비가 된 이 단백질들은 당이 그야말로 막 삐까뻔쩍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당으로 각각의 서로 다른 단백질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밝혔더니 아까 얘기한 조면소포체로부터 시작해서 골지까지 가서 이렇게 밖으로 보내주는, 그 다음에 어떻게 분류가 되는 메커니즘을 밝혔더니 노벨상을 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까짓 뭐라고 노벨상을, 못 줄 리가 없잖아. GFP 단백질이 뭐라고 그까짓 거기다 노벨상을 주는데. 노벨상은 다 왜 줍니까? 그냥 어떤 학구적인 호기심, 그것을 밝혀낸 사람한테는 절대 안 줘. 뭔가 그 발견이 엄청나게 우리 인류의 무슨 건강이라든가 무슨 복지라든가 무엇에 큰 영향을, 기여를 한 연구에만 주는 게 노벨상인데 이게 그렇다는 얘기잖아.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못되면은 엄청나게 큰 장애, 대사 장애 같은 것들이 오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밝혀줬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직도 전부 다 현직에 계시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얼마 전에 수상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외포작용입니다. 간단한 버전으로 그냥 설명했어요. 세포생물학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한다면은 이 외포작용 하나만 가지고 하나 또는 두 챕터를 할애해가면서 엄청나게 복잡한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지금 축약을 해서 그냥 맛배기만 보여드린 것이고, 자, 그럼 그 외포작용에 끼지 못하는, 같은 소포체인데 왜 나는 왕따야 라고 하는 활면소포체가 있잖아요. 같은 소포체야 사실. 근데 얘는 왜 활면이야? 리보솜이 거기 안 붙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까 얘기한 그 외포작용에 얘가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빈정상했겠죠? 그러나 딴 길을 찾아야지. 활면소포체는 외활면이나 조면소포체처럼 리보솜들이 거기에 표면에 붙어가지고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그 안으로 보내가지고 야, 일 좀 해봐 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무엇? 다른 것을 이제 나는 단백질하고는 관심이 없어 하면서 일부러 나는 지질이 관심이 있어 하고 지질의 합성과 대사 같은 것들을 이 안에서 전담을 하게 진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포 안에서 필요되는 여러분 지방들 같은 거의 대사, 그 다음에 세포막, 인지질 이중충을 만들려면 원재료가 필요하잖아. 그것도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고, 다시 말해서 세포막을 막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세포막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세포는 상대적으로 이 활면소포체가 막 훨씬 발달을 할 수밖에 없겠지. 반면에 세포막 확장보다는 세포 바깥으로 분비를 막 전담을 해야 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췌장세포라든가 그런 데는 뭐가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을까? 아까 얘기한 조면소포체가 훨씬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조직의 이 세포들이 그런 식으로 다 요걸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이 칼슘이 전부 어디에 있느냐, 동물세포에서 어디에다 얘를 꼽을 쳐놓느냐, 이 활면소포체 안에다 꼽을 쳐놨다가 열려라 참게 해가지고서 와르르 쏟아내면 이 세포질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된 칼슘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지. 막 근육을 막 수축을 시키게 해주고 막 여러 가지 다른. 그 다음에 해독, 이거 역시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독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해독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인체 입장에서 보면. 뭐가 들어오면 이것을 통틀어서 제노바이오틱스라고, 비틱스가 아니라 이거 철자 틀렸어요. 제노바이오틱스예요. 제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비생체 성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한약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들. 주로.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 잠재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놓은 물질들이야. 본 적이 없는 물질인 거지.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본 적이 없는 물질인데 뭐 음식을 통해서 왔든가 뭐 어떤 흡연을 통해서 왔든가 뭔가 들어오긴 했는데 얘가 이거는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걸 판단을 내리게 되면 얘들은 활면소포체로 보내져 가지고 해독작용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 해독작용. 그 제노바이오틱스의 대부분의 알코올을 제외한 제노바이오틱스의 기준은 대부분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소수성 물질입니다. 본 적이 없으며 이상하게 생겼으며 소수성 물질들은 일단 적으로 간주하고 여기다가 뭔가를 해독을 어떻게 시킬 거야, 얘네들을? 분해를 시킬 거야? 물질을 어떻게 그 분해를 시키는 대신에, 물론 알코올은 분해를 시키지만 대부분의 이런 제노바이오틱스는 분해가 아니라 여기다가 친수성 물질들을 박아. 왜? 소수성 물질들은 세포막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들어와서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얘네들을 우리가 친수성으로 만들어버리면 얘네들은 이제 도망을 못 가잖아. 요 안에 트랩이 되지. 그러다 너 꼼짝 말고 여기 있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이것들을 따로 모아서 소변을 통해서나 뭐 해서 이렇게 배출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해독작용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해독을 하다가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담배의 경우 또는 탄 고기에 있는 담배 연기와 탄 고기에 많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벤조파이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이런 식으로 소수성 물질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들어오면 당연히 이거는 해독을 당해야 되는 물질이지. 그러면 활면소포체에서 얘네들을 가져가 가지고서 이 안에서 일단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산소를 붙여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OH기로 극성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할 게 아니라 얘를 극성으로 만들어버리면 얘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는 해간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DNA 안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서 DNA 안에 염기사의 중첩을 끼어 들어가 가지고서 그럼 DNA 복제를 하려고 하다가 얘가 있으니까 하나 밀려 가지고서 복제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의 수능, 버블, 답안지는 하나씩 전부 밀려 쓰게 되는 그런 일을 초래해서 이제 대단히의 돌연변이를 초래할. 그래서 벤조피렌이 발암물질이라고 막 하는 얘기입니다. 건드리지 않았다면 발암물질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들어온 이상 우리가 그런 식으로 건드려버리는 효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간에 활면소포체가 엄청 많겠지. 그지? 그러니까 간이라는 물질은 희한한 게 분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독도 많이 해야 되니까 활면소포체와 조면소포체가 둘 다 많이 발달을 해야 되는 그런 조직 세포겠네. 반면에 우리의 작은 창자, 뇌세포, 활면소포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을까? 조면소포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을까? 조면? 뇌세포와 작은 창자의 공통점은 뭡니까? 뇌, 우리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전두엽에 무엇이라고? 사람을 침팬지와 다르게 만드는 것은 전두엽에 우리가 훨씬 더 뭐가 많아? 주름이 많잖아요, 주름. 뇌의 표면적, 뇌세포의 표면적,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전두엽 부분에 특히 주름이 많다는 거야, 이제. 침팬지에 비해서. 그만큼 표면적이 넓어져가지고서 그거 이제 여러 가지 신호 전달이 좋다. 창자 어때? 창자가 이렇게 울퉁불퉁 곱창 먹어봤어요? 창자 표면이 이렇게 훨씬 막 울퉁불퉁 그만큼 해서 표면적이 넓어져서 그 넓어진 표면적을 통해서 물질 수송이 훨씬 원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세포막이 많이 필요한 거지.
그럴 때는 누가 필요할까? 활면소포체가 세포막을 합성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리소솜은 이 외포작용의 하나의 축을 이루는 소기관으로서 많은 물질들이 리소솜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리소솜의 기능이 이 소화기관처럼 이런 물질을 분해를 하거든. 낡고 병든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을 여기서 분해를 한다든가, 외부에서 무언가가 들어오면은 음식물이 됐든 침입자 세균이 됐든 리소솜으로 전부 보내가지고 여기서 분해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분해를 위는 어떻게 위의 기능을 수행하죠? 위의 내부를 엄청나게 산성으로 만들어가지고서 모든 물질을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도움이 되잖아요. 이거 역시 산성 조건에서 막 일을 열심히 하는 가수분해 효소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백질만을 특화된 또는 지질 특화된 탄수화물 특화 또는 핵산 특화 산성 가수분해 효소들이 전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지. 산성 조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안에 양성자 펌프들이 이렇게 막 있으면서 양성자를 ATP를 사용을 해가지고 안에다가 수소이온들을 이 메커니즘은 우리 위벽의 세포에 있는 메커니즘과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양성자 펌프들이 안쪽에다가 수소이온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안쪽을 내부를 산성화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들을 수송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외포작용을 통해서 골지에서 이쪽으로 이것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밖에서 들어온 물질들 역시 리소솜으로 전부 보내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반대 방향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외포작용이 아니라 내포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이제 또 정리를 하겠지만 이런 것도 수행을 하고 리소솜은 일종의 그러니까 리소솜은 외포작용과 내포작용을 둘 다를 이제 전담한 경계선상에서 있으면서 이 둘을 다 관장을 하는 그런 소기관인데 또 하나 이 리소솜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은 이 자가포식작용이라고 하는 자기를 스스로 먹어버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 같은 것, 자가포식작용이라는 건 원래 미토콘드리아가 낡고 병들었어. 그럼 얘를 빨리 분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안 그러면 활성산소가 여기서 막 삐져나오니까 이 세포 전체에 생존에 위협을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빨리 얘네들을 와서 잡아먹어서 분해를 해야 돼. 이게 일종의 자가포식작용의 근간인데,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없다. 영양 공급이 안 되지? 할 때도 이것을 수행을 하는 거지. 이제 단기적으로. 언젠가 오겠지. 설마 얘네들이 좀 늦장 부려도 언젠가 공급이 되겠지. 그러면 내 거 그냥 먹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냥 멀쩡한 세포 소기관인데 지금 분해해야 될 세포 소기관이 아니야. 멀쩡해 아직.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네가 희생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 얘를 미리 잡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또 이런 일을 또 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해서 막 버티고 근근히 연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 공급이 계속 안 되면 이제 끝에 가서는 이제 이게 세포 자살로 이루어져 버려.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가포식과 세포 자살은 그런 식으로 저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자가포식이 요즘 와서 뜨는 이유는 이거 가지고 노벨상을 또 누가 받아. 왜 뜨는 이유는 이게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가지고서 이 자가포식의 작용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들을 자주 주기적으로 이제 분해를 해주면, 교체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이 세포 자체의 활성에, 건강에 훨씬 도움을 주죠. 왜냐하면 활성산소를 낮춰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요즘 와서 이 간헐적 단식이 참 몸에 좋다라고 하는 입증된 사실 하나의 팩트인데 그 간헐적 단식이 왜 몸이 좋아지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자가포식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음식이 끊겼잖아,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자가포식 작용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있는 거 미토콘드리아 애들 중에서 먼저 보내야 될 순서대로 없애버리는 거지, 이제. 그러다가 좀 있다 보면 이제 음식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제 자가포식작용이 스탑하고, 요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니까 세포의 전체적인 활성이 이렇게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지? 내포작용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